10대 자녀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릴 때 혹시 저 문 너머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궁금했던 적 없으세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 또 교육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미스터리 10대들의 마음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동들 너머에 사실 그 내면에서는 정말 거대한 폭풍 같은 게 몰아치고 있거든요. 그럼 대체 그 폭풍의 정체는 뭘까요? 뭐 별 이유도 없어 보이는데 반항하고 장래 희망이 뭐냐 물으면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또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방문을 쾅 닫아버리죠.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건 또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른들이랑은 아예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참 쉽게 말하긴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풀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혼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단서는 바로 10대들의 뇌 안에 있습니다. 한번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일부러 반항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뚜렷한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기에는 뇌가 균형 있게 자라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부분이 이성을 다루는 부분보다 훨씬 더 빨리 발달해버리는 거죠. 이걸 보면 그 상황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마디로 내면에서 엄청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죠. 감정의 뇌는 완전 슈퍼카 엔진처럼 빠르고 충동적으로 막 달리는데 이걸 제어해야 할 이성의 뇌는 뭐랄까 아직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그리고 이 뇌의 불균형, 이게 그냥 사춘기라 좀 예민하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한 미국 조사를 보니까 결과가 정말 생각보다 심각해요. 청소년 4명 중 1명꼴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한창 발달 중인 뇌는요, 사회적인 보상에 엄청나게 민감해져요. 여기서 사회적 보상이란 게 뭐겠어요? 바로 친구들 사이에서의 평판, 인정, 이런 것들이죠. 이게 거의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관계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뇌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봤다면 이제는 심리적인 측면,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바로 폭발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자아 탐색의 시간이죠. 나는 대체 누구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자리는 어디일까? 이 질문, 이게 그냥 한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10대들의 모든 행동을 이끄는 가장 근본적이고 정말 폭발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내 몸이 어릴 때랑 다르네? 하고 신체 변화를 깨닫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른처럼 존중받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죠. 또 처음으로 내 미래는 어떨까? 구체적으로 상상도 해보게 되고요. 하지만 동시에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구나. 사회적으로는 이런 장벽이 있구나 하는 현실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혼란스럽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지점입니다. 이 힘든 탐색의 과정이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그 과정에서 오는 좌절감 때문에 파괴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정체성으로 빠지느냐, 그 갈림길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뇌라는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정체성 탐색이라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봤죠? 이제 마지막 단서입니다. 이 모든 내면의 폭풍을 더 거세게 만드는 외부 환경, 말 그대로 10대들을 짓누르는 압력솥 같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 10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 사실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숨막히는 경쟁에 뭐든지 점수로 평가하려는 문화, 그리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강요하는 획일적인 생각들까지, 이런 사회적인 압박들이 안 그래도 힘든 10대들의 내면을 더 들끓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압박, 이게 그냥 막연하게 사회가 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직접적인 건 바로 대학 입시, 끝없는 학업 부담 같은 것들이죠. 심지어 때로는 일관성 없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이 혼란을 더 키우기도 하고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할 학교와 가정이 오히려 압박의 근원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내면의 혼란과 외부의 압박이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터져 나오면서 바로 부적을 행동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적응 행동이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떤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말하는데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자료에서는 특히 두 가지 행동 장애를 짚어주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 좀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뭐가 다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표를 보시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는 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잘 아는 어른한테 말로 반항하고 따지고 드는 식이에요. 근데 품행장애는 그 수준을 넘어서요. 다른 사람한테 신체적인 해를 가하거나 규칙을 어기는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공격 대상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요. 가장 큰 차이는 반항장애의 경우엔 내 행동은 정당해라고 믿는 반면 품행장애는 아예 죄책감이나 공감 능력 자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심각한 부적응 행동이 바로 집단 따돌림입니다. 아까 10대들에게 또래 관계가 세상의 전부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따돌림은 한 개인의 세계를 통째로 파괴하는 정말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로 꼽히는 겁니다. 이 집단 따돌림이 무서운 건 관련된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에요. 먼저 피해 학생에게는 말 그대로 자신의 사회적 안전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끔찍한 경험이 됩니다. 그럼 가해 학생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 행동은 결국 미래에 떨치기 힘든 죄책감으로 남거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미성숙한 어른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켜보기만 했던 방관자들. 그 침묵은 결국 자기 자신의 양심을 조용히 갉아먹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는 거죠. 결국 아무도 이 비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10대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단서들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격동의 시기를 항해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해보죠. 여기서 제시하는 해법의 핵심은 단순히 누군가를 처벌하고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더 지지적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물론이고 가해 학생과 방관했던 학생들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전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활동을 장려하고 평가보다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문화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거친 폭풍우 속을 헤쳐나가는 10대들을 어떻게 도울지, 어떻게 지지할지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폭풍 자체를 조금이나마 잠재우기 위해 노력해볼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에게 더 튼튼한 배를 만들어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항해할 바다를 조금이라도 더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